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20년 전에 강남의 땅을 사놨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ETF 한 종목을 알면 시간을 되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 30년 전의 한국, 20년 전의 중국, 경제가 폭풍 성장하던 때로 돌아가 투자하는 것과 같은데요. 워렌 버핏도 투자 기회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고, JP모건 회장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ETF 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증시에서 보면은 가장 핫한 시장이 미국도 아니고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가 최근 5년 동안 S&P 500 대비해가지고 인도 니프티 50 지수가 수익률을 앞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하단이 S&P 500이고 상단에 있는 지수가 인도 니프티 50 지수입니다. 이러한 인도에 대해서 워렌 버핏 또한 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워렌 버핏 등 세계적인 투자 구루가 인도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주주총회에서 한 질문자가 인도에 투자 안 하냐고 물어보자 인도 투자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증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왜 세계는 지금 인도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구가 깡패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을 뛰어넘었고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를 보시면은 25세에서 49세 사이가 37%, 15세에서 24세가 16%, 15세 이상이 24%로서 굉장히 젊은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2030년 인구 전망치가. 그래서 2030년 중위 연령이 인도는 31세, 미국은 42세, 중국은 40세로서 인구도 가장 많고 젊은 인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도의 성장 배경에는 어떠한 내막이 있었을까요? 자, 인도는 다양성이 매우 큰 나라인데요.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까지만 해도 565개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땅덩어리는 컸지만 다 이렇게 쪼개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되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주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서 하나의 인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져 있던 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성장 잠재력이 나타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1990년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체제로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1990년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자 인도가 석유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91년대에 경제 개혁을 선언하면서 경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허용하고 외환 거래도 자유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도 인하하고 등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인도 FDI 순유입액 추이를 보시면은 FDI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도는 외국인도 투자하고 무역도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과 2008년 이때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도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경제 개혁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넓은 땅덩어리와 경제 개혁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모디 총리가 2014년도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우면서 제조업, 인프라 산업 육성,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전역에 화장실을 전부 다 설치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인도에서 현재 3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무려 74%까지 달했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2014년 이후로 그 금액들이 더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도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어떤 CEO가 맞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바뀌듯이 인도에서도 총리가 이제 모디 총리로 들어서자 거기서부터 경제 발전이 더 가팔라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바로 탈중국을 하고 있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에 가거나 미국 근처 이웃 나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포지션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이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랐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과 강력한 경쟁자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중국을 제치고 차세대 글로벌 공급망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인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인도와 중국은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첫 번째는 영토 분쟁이 있는데요.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와 악사이친 고원이라는 이 두 지역에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문제로 현재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1914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국경선을 이제 끈 라인이 있는데 그게 맥마흔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선 그때 끈 라인이 굉장히 부당하다 생각하고 인도 입장에선 아니다, 이거 우리 국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지고 싸운 이유는 여기서 중요한 광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납, 아연, 철광석, 흑연 등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 모두 쉽게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 간에 한번 싸워가지고 인도인 수십 명이 좀 죽었다는 최근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1대1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해서 무역 루트를 제시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그렇게 우회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인도, 사우디,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을 제시합니다. 자,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견제가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인도는 친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아예 외교를 안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워싱턴을 모디 총리가 국빈 방문을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귀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나 무역, 기술 파트너십도 한 차례 강화가 됐죠. 근데 모디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아예 외교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과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러시아 등 비서구 국가와도 교류를 하면서 실용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안보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는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블록에도 참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탈중국 해야 되고 인도는 노동력도 값싸기도 해가지고 나름 친미 성향이니 땡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도 투자할 때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낙후된 인프라나 전통적인 결혼 문화, 또 여성이 경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 더 꼽자면은 인도가 외국 기업들한테 컴플레인이 좀 잦은 면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내수 성장도 되겠다, 약간 배짱 장사하는 형식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모디 총리가 지금 3연임은 성공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 게 아니라 야당 쪽 지역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모디의 그 다음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총선 기간 이후에 지금이 총선 직후니까 사실 지금은 인도에 투자해도 정치적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한 시기겠죠. 한 1, 2년 이내에서는. 하지만 또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도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지금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도 소비 시장은 2022년 2.2달러 규모로 세계 4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인도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해 가지고 인도의 1인당 GDP 같은 경우에서는 2,5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2000년대 이때와 지금 인도가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지금 젊은 인구들과 가장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모디 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나름 반중 친미 정서로서 인도의 미국 기업들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인당 GDP를 봤을 때 중국 대비해가지고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봤을 때 인도 증시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인도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기까지는 사실 그 기업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하려면 그 기업도 한번 탐방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환경은 좀 잘 안 되시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인도 최대 기업 50개를 담은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저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2배로 추정하는 게 뭐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타이거 상품 중에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가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인도 소비 시장이 더 커지면은 소비주들이 날아가지 않겠냐 그 맥락에서 만든 ETF인데요. 지금 인도 Z세대 젊은 세대를 보시면은 신용거래 노출도가 보시면 인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소비도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와 그 다음에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타이거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인도에 제일 먼저 진출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2009년대쯤부터 인도 시장 더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빨리 진출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 기업들한테도 이제 컴플레인이 잦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래에셋 운용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없이 성장을 해왔다고 한 점이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도 좀 좋게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TF도 사는 것도 쉬워요. 코드 번호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은 453870이고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는 47973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똑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거래량, 거래대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LP라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을 찍어도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하고 있죠. 이제 추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미국에 몰려있던 돈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곳에서 투자할 게 전 인도가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좀 더 돈이 몰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61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있죠. 이것을 보시면 여기 이 사이 내에 들어왔을 때 이때 보시면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라인대들을 좀 매수존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락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있는 당이 압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다시금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증시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향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러한 ETF 또한 이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도 ETF를 하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에 있는 소형주들보다 이러한 ETF가 사실 추세도 잘 움직이고 수익도 오히려 더 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